그곳이 안에 천재들, 샤넬 제국의 전설의 여제, 호기심이 넘쳤던 님페트일 때부터 코코는 기숙하던 수녀원에서 몰래 가출해 몽마르트르 글리시 거리의 홍등 카바레를 살금살금 드나들며 노래와 춤을 따라하던 조숙한 롤리타였다. 이 거리의 소녀가 뒷날 세계적 샤넬 재정을 무혈 개국한 뒤 영원한 여자로 등극해 인류 패션계를 다채롭게 수놓은 전설의 패션 디자이너이다. 샤넬 패션의 창업주 겸 절세의 ним포매니아였던 코코 샤넬은 프랑스 소미르에서 포도주 행상을 하던 극빈자 부모스라에 태어났다. 이 애잔한 숙명은 이어진 애수의 운명에 무자비하게 바톤을 넘기는데, 샤넬이 12살 때 엄마는 병으로 죽었고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뜻이 바람둥이 애비는 코코와 그녀의 손아래 누이를 성모성심해 수녀원 구화원에 강제로 집어넣은 뒤 혼자 도망가듯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런데 다시는 딸들을 찾지 않았다. 코코라는 애칭은 지난날 자신이 노래하던 삼류바의 서민들이 흥얼거리던 싸구려 샹숑 코코리코와 코코는 트로카도로에서 누굴 만났지 해서 따와 지었다. 샤넬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명 대신 코코 샤넬이라 부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해 종종 짜증도 냈지만, 그러나 샤넬 브랜드의 최고 고객들인 미국 부르주아들이 자꾸 코코로 부르자 울며 겨자먹기로 체념하고 만다. 샤넬의 원래의 꿈은 물랑루즈 같은 카베라 전용 가수가 되는 것이었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 18살에 수도원에서 살그머니 도망나와 몽마르트르 홍등가의 삼류 카바레에서 대리 가수를 하는데, 특히 코코리코 등의 노래들을 한 맺힌 어스키로 부르고 또 불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코코는 카바레에서 유부남 군장교 애팅 발장을 운명처럼 만나 소 오베르뉴에 자리를 튼다. 발장은 갑부의 말 목장주에 스키와 요트를 능숙히 다루는 만능 스포츠맨이었고, 영화, 사진, 댄스, 뮤지컬, 대중연예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큰 관심과 애착을 나타냈다. 발장은 샤넬의 예능적 끼와 타고난 림프매니아 기질을 직관으로 알아보고 그녀를 첩으로 간택해 파리 군교의 자신의 별장에 데려온다. 발장의 별장이라는 이미 무수한 여류들과 명사들이 번진하게 드나드는 왁자지껄한 사교장이었다. 여기서는 공산주의를 이상이 아닌 실행으로 이용 중이었는데, 공동자산, 공평분배, 대동평등 같은
공산당 선언 강령들이 시시각각 잘 구현되고 있는 질펀한 좌파 살롱이었다. 에로티시즘 포르노가 난무하는 살롱에서 코코샤넬은 타고난 도화살기를 10분 발휘해 발군의 ним포메이아로 거듭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틈틈이 지난날 성모 성심의 수도원 고아원에 기거할 때 수녀들로부터 배울 바느질과 뜨개질로 모자나 머플러, 장갑을 짜거나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코코의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급 부르주아 발장에게는 요일마다 로코코풍의 침실로 동반하는 여류들이 넘쳐났으니 샤넬은 차례를 기다리다가 지쳐 아예 차례를 짜는 마드모아젤이 되기로 작심한다. 그러던 중에 1910년경 세리강의 뱀장어 낚시질을 갔다가 만난 귀족 출신의 폴로 경기 흥행사 겸 도박꾼 카피엘과 눈이 맞아 그를 따라 파리 중심부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카페일의 후원으로 방돔 광장 인근 깡뱅에 모자점 샤넬 모드를 낸다. 보이로 해칭되던 카페일은 흑당 같은 눈과 홀칠한 키의 미남이었으며 관대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역시 귀족 출신인 본초와 정략 결혼을 했다. 그러나 영육관의 지독한 이질감 때문에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풍요와 예술 변병 살롱 여류들의 관능숲에 들기를 즐기는 로맨티스트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카페는 샤넬과의 불꽃 같은 로망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절명한다. 그 무렵 코코에 관심을 보이던 사내들 중 러시아 시골뜨기 출신 스트라빈스키도 있었는데 그는 샤넬 재단의 최대 예술 후원금 수혜자이기도 했다. 스트라빈스키는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자신의 작품 봄의 제전을 초연하며 반 부르주아, 반 통념, 반 아카데믹 음악과 춤, 파격적 의상 등을 선보였는데 그간 체면과 권위를 앞세우던 주류 부르주아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스트라빈스키의 파격적 초현실적 클래식은 샤넬의 호기심을 자극해 두 남자는 급격히 뜨거운 사이로 발전한다. 스트라빈스키의 파격적 클래식에 반해 혼이 빠진 샤넬은 고국 러시아의 혁명으로 옹할 데 없어진 촌뜨기 출신의 작곡가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여 머물게 한다. 그때부터 스트라빈스키와 코코 샤넬은 후화로운 내실에서 피아노의 하프 협연도 또 포르노와 에로티시즘 협연도 아다지오, 안단테, 미누에트, 피날레를 적절히 앙상블시켜 빚어냈으니 결국 예상치 못한 역기능을 알아챈 스트라빈스키의 아내는 샤넬에게 메모를 남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떠난다. 우린 가족을 지켜야 해요. 그 점을 알아주세요. 나름대로 라 마르세유를 샹송만큼 사랑하며 자유평등 박애의 프랑스 국가 이념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샤넬은 스트라빈스키 부인한테 사과의 편지와 이사갈 집값 상당액을 전달하고 스트라빈스키를 내치는 순기능을 선택한다.
이어 또 다른 걸출한 부르주아 온무가 코코 샤넬 파무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으니 드미트리 공작은 파리에서 망명 생활 중인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조카이다. 샤넬보다 11살이나 연하인 대공은 큰 키의 귀족티가 물씬 풍기는 거부이기도 했는데 러시아산 보석을 샤넬에게 어머니의 명복을 빈다 등등 일견 엉뚱한 선물 핑계를 대며 샤넬에게 듬뿍 안겼다. 그의 잘생긴 몸에서는 늘 박달나무 향내음이 풍겼고 그가 입은 두 줄 금색 단추에 십자가 장식을 단 밀리터리 재킷은 크레므린궁 출신의 기공자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샤넬은 드미트리 대공의 고고한 체취와 부드러운 몸의 기능을 푹신한 스프링에서 만끽하면서 그 체취로부터 힌트를 구해 사향노루 체취로 만든 향수를 제조했다. 또 대공의 제복에서 모티브를 구해 보석 디자인이 가미된 러시아풍 재킷도 상품화했고 러시아 병사들 냄새 탈취용 퀴르드 리시 향수의 퀄리티도 파악했다. 그런데 드미트리 대공은 공황 증세가 있는 대인공포증 환자였다. 그는 내성적이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 같은 여린 영혼의 소유자였다. 결국 샤넬은 대공의 고급 메리트만 챙긴 뒤 자청에 행방불명된다. 다음에 만난 남자 피에르 로베르티는 전이 시인이었다. 시인이라는 당상들은 늘 그렇듯 프라이드는 하늘을 찔렀지만 현실의 돈벌이 재주는 바닥이었다. 누추한 식료품점에서 노숙자나 유기견 따위들과 줄 서서 지난 소시지나 빌어먹는 천이들인데 구걸 순서나 양이 순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면 멍멍이든 노숙자든 운명을 걸고 일전불사하는 좀 기이한 좀뱅이 불이었다. 로베르티도 그 통속이었는데 주제에 시인이랍시고 자존심은 살아서 시집을 당신께 바칩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의 머리맡에서 은은한 램프가 되기를. 우는 꽤 지성스러운 발문을 끄적거린 시집을 샤넬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그간 영육간 무료로 잘 거두어진 넉넉한 여걸에게 주제에 맞게 상납한 셈이다. 그는 영국 안티고네를 각성해 장곡도에게 지문을, 피칼로에게는 무대 장치를, 샤넬에게는 의상을 맡기기도 한 다재다능한 예술 지상주의자였다. 샤넬의 무대 의상은 이 자존심 부훈인 초현실주의자가 만든 영국판에서도 기대 이상의 칭송을 듣게 된다. 코크는 1927년 황금과 진주, 사파이어 등으로 본격 보석 가공을 시작했고 광택, 무광택, 줄무늬나 기하학 무늬의 유기성이 살아 숨쉬는 내추럴한 보석을 만들기도 했다. 또 버튼 같은 귀고리와 꽃을 사용한 진주 목걸이 등 비잔틴풍을 패러디했고 1934년부터는 순보석을 쓴 고급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다이아몬드 술 장식의 수트를 양산 판매한다. 한편 이국적인 말타 십자가에 요철로 보석을 받아 아이보리 커프스를 걸치는 호화로운 로열 패션도 시작한다. 연이어 샤넬 모드를 오픈한 코코 샤넬은 어려서부터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꿈꿔왔던 자신만의 독창적 옷 만들기를 시작한다. 체명과 격식보다는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심플 디자인을 채택하고 컬러는 무락누와 톤을 기본색으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코코는 중세 귀족 의상에서 비롯된 여성 정장과 복잡한 장식들, 코르셋, 퀼팅, 블루즈, 세시벨트, 스카프 등의 도식적인 격식에 반기를 들어 여성들의 패션 해방을 선언하고 실천에 나선다. 모자를 시작으로 저지와 트위드 소재 의상들, 향수, 백, 블랙 드레스, 주얼리, 슈즈, 액세서리 등을 랜덤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한다. 특히 싸구려 저지를 재료로 써서 자유롭고 편안한 격식의 감색 드레스와 백색 오간주 카라의 검정 벨벳 드레스를 제작해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한다. 코코는 여성을 코르셋과 블루즈, 보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켰다. 실로 그것은 페미니즘 패션 혁명이다. 1916년 이런 세간의 우평을 바탕삼아 첫 컬렉션을 열어 평범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파리 유행을 견인하기 시작한다. 내는 패션마다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자신감 충만해진 샤넬은 이어 드빌에 2호점을 내고 큰 돈을 벌게 되어 1차 대전이 발발되었는데도 메종디 굿디를 새롭게 오픈한다. 이 무렵 코코는 전통으로 내려오던 유럽의 비실용적 격식 위주 전통 여성 의상에서 벗어나 패션 해방의 일환으로 평소부터 구상하고 있던 실용성 위주 여성용 바지를 고안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다. 초경 이전의 여자아이를 무릎 길이의 치마를, 초경 이후 여성은 발등까지 덮는 긴 치마나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유럽 전통 여성 의상은 미사 갈 때나 장례식에 갈 때 백지창처럼 새하얀 피부의 부르주아 백인 여성들에게나 적당하지. 범부들의 시장 갈 때나 집 일터의 일상복으로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장애물이었다. 코코는 종일 화장에 신경 쓰는 부르주아 공작 부인 유한 마담들이 아니라 노동하고 기계 만지고 농산일하고 집안일 하는 서민층 여자들의 전원 생활복이나 노동복으로 적합한 여성용 바지를 목표로 자유롭고 심플한 바지 디자인에 몰두한다. 샤넬은 자신의 일상과 현대를 사는 서민 여성들의 삶에서 아이디어를 구해 여성과 그녀들의 행동, 옷과 착용 방식, 유행 등을 연구한다. 더불어 코코는 19세기 서적, 사진, 스케치 등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당시 여자들은 노소 모두 치마 아니면 전통 양장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남자들은 유아들부터 10대들 성인들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반바지를 입었다. 노동이나 놀이, 가정에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남성 반바지들과 특히 관원상제 예복이나 셀러리맨들의 정장 반바지 스트도 보편화되어 적재적시에 남자들이 유용하게 착용했다. 이런 가운데 코코는 당시 애인이던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자신과 집에서나 외출 시에 즐겨 착용하던 영국식 남성용 반바지와 칠부바지 수트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공작은 가슴이 볼륨이 전혀 없는 남자인데도 전체적인 옷 맵시는 유니섹스의 실용성과 심플함의 특징을 살린 신비감과 미려함이 돋보였다. 디자인을 하기에 따라 남녀 이분법도 미추, 우열 등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코코는 웨스트민스터 공장의 유니섹스 같은 의상들을 보면서 영감을 구한다. 결국 수트나 양장, 반바지, 정장, 근로복, 일상복 등 모든 여성복을 남녀 평등을 기반한 유니섹스풍으로 디자인한 현대적 샤넬 수트를 제작해 여성의 패션 해방을 실현한다. 그 무렵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각종 생필품, 군수품 공장 제조 등으로 노동력이 다소 필요해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심지어 소년들까지도 노동 현장에 내몰렸다. 그간 전통 남성 노동복들은 단순한 패턴이라 비교적 노동에 적합하나 여성 노동복들은 치마나 소매 길이가 길고 코사지, 조용단추, 코르셋 등 각종 장식 액세서리들이 주렁주렁 부착되어 일하는데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심플하고 활동적인 여성 전용 샤넬 수트가 등장해 일상복은 물론 노동 현장의 여성들로부터 대환영을 받는다. 코코 샤넬은 1921년 깡봉 31번지로 본점을 확장 이전하고 특급 조향사 에른스트 보를 스카우트해 샤넬 넘버 5, 샤넬 넘버 22 등의 향수를 연달아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친다. 샤넬의 제품은 당시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샤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럽에 들어온 미국 병사들을 위해 샤넬 넘버 5 향수를 기부하는 등 이미지 마케팅을 펼쳐 산업계의 이목을 끈다. 그런데 에른스트 보어는 향수 말고는 매력이라고 없는 골동품 같은 사내였기에 샤넬은 업무 이외엔 그를 냉랭히 대한다. 이때 샤넬은 가게에 드는 파리의 저명한 마당발이며 많은 예술가들의 뮤지 역할을 하던 여류 화가 미시아와 그녀의 남편 호세 마리아 세르트 부부를 알게 된다. 이내 그 부부로부터 발레의 천재 니진스키가 활동하는 세계적 발레단인 러시아의 발레리스의 감독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를 소개받는다. 미시아는 발레리스의 창당과 동시에 막대한 후원을 쏟아부을 만큼 발레단과 디아길레프의 독자적 예술론을 극진히 사랑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샤넬도 디아길레프의 낯설고 파격적인 작품들이 마음에 들어 막대한 후원금과 다수의 의상을 조건 없이 공유한다. 이에 디아길레프는 샤넬보다 심층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자신의 살롱으로 초대해 피카소, 그리, 피에르 르베르디, 이브로랑생, 장 국도, 살바돌 달리 등 음악가, 시인, 작가, 영화감독, 사진가, 화가, 무용수, 배우 등 다양한 예술가들을 소개시켜준다. 정상급 미학과 예술가들과 어울리다 보니 충동적, 원색적이고 경망스럽던 고고의 미적 감각도 디아길레프의 바람대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여기서 샤넬은 이미 파리의 명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여류화가 마리 로랑생을 알게 돼 그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주문한다. 그런데 미술에 문외한되던 샤넬은 로랑생이 그린 부드럽고 몽환적인 자신의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와 닮은 리얼한 얼굴로 수정할 요구하는데 로랑생은 그것은 복제 전문 키즈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거절한다. 이에 마음 상한 샤넬은 제작비도 주지 않고 초상화 인수도 거부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현재 그 초상화는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 로열부스에 전시되어 있다. 샤넬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명 인사들과 예술가들이 출입하던 살롱에 드나들며 인맥을 쌓고 하이클래스 폴리아모리도 자유한 타이반 두루 체험한다. 디아길레프 살롱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공한 디아길레프 레벨의 부르주아들이 구성원을 이루는 곳이다. 그것의 다양한 외모와 개성의 부르주아 마초들은 천부적 림포메니아 코코 샤넬을 들뜨게 만들었다. 에고이스트 에런스트 포에 금방 실증내고 있던 차였기에 어느 마초가 물량 루즈로 가자면 못 이기는 채 따라갔고 또 어떤 마초가 라팽 아질로 가자면 수줍은 척 따라갔다. 또 불쑥 핀치히터가 블로우뉴 숲으로 가자면 다소곳한 척 따라갔고 누가 베르사유로 가자면 조신한 척 따라갔고 누가 가르니에로 가자면 노칠사라 잽싸게 따라붙었다. 누가 물랑 갈레트로 가자면 한 손 갈아주면서도 다른 부지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이클래스 파리장들과 포르노와 에로티시즘의 신비스러운 능선을 오르내리며 코코는 림프매니아의 본질을 유감없이 발산하며 디아길레프 살롱의 매혹의 신데렐라로 우뚝 선다. 어느 때는 피카소로부터 키스를 당하는데 웬만한 마초들이 덤비면 코코는 좋으면서 싫은 척하고 마는데 웬일인지 피카소는 시종일관 냉랭하게 대했다. 이유인즉 피카소한테서는 역겨운 스페인 특유의 항소 풍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항소 동네를 향기롭게 감플라지하는 부르무슈라는 향수를 만들어 피카소에게 선물도 하고 시장에도 내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피카소로부터는 박대당하고 시장에서는 토탈 마초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아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는 그로테스크한 경험도 한다.
연애는 판타지가 아니라 노동이다. 당시 궁궐은 연애 전성시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조하곤 했다. 50대에 접어들어서도 림프베니아 본능을 억제치 못하고 샤넬은 찹다가이자 보석 디자이너인 폴 일리브와 또한 눈을 판다. 코크는 핸섬보이 일리브의 세련되고 번뜩이는 패션 감각에 힘입어 보석으로 고급 액세서리를 제조해 전시를 대대적으로 열어 대성황을 이룬다. 일리브는 내 포르노그래피의 설계사요 에로티시즘의 시공자일 뿐이다. 어느 잡지의 인터뷰에서 샤넬은 일리브의 패션 사파보다는 주체할 수 없는 림프매니아 본능 때문에 미소년 같은 일리브를 끌어들였을 뿐이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오래전에 당견의 무미건조한 일리브의 가치관을 알아챈 뒤 들일 때처럼 재빠르게 글을 내쳤다. 잠시 뜸을 들인 코코는 운명처럼 대영 제국 웨스트민스터 공장을 살롱에서 만나 공장의 친구들 미시아와 셀루트 부부, 윈스턴 처칠 등의 최상류층 인사들과 교류한다. 대공은 보석 애호가요 컬렉터였군. 또 대단한 바람둥이로 이미 대영 제국의 내로를 하는 공작 부인들을 섭렵한 터였기에 그때는 하늘을 찔렀다. 대공은 영국의 공작 부인은 깔리고 깔렸으나 고고한 사파이어 마드모아젤은 오직 샤넬 당신 뿐이라고 라면서 심파초의 사탕 발림으로 고고 샤넬을 체면시켰다. 그런데 그 심파가선 어딘가 집속소리 바람 잡는 소리 같았으나 짐짓 샤넬은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으니 때를 기다리기로 한다. 영국 최고 부자이기도 했던 공장은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었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샤넬은 조신 대공의 오리지널 잉글랜드판 킹사이즈 베드에 수동적 또는 능동적 혼신으로 눈치껏 오르내린다. 다량의 보석 수장가요 품평가인 웨스트민스터 공장을 만났으니 이번엔 패션에서부터 주얼리까지 퓨전 패키지로 시장을 장악하기라 간교한 야망을 숨긴 채 (1939년) 전쟁의 기운이 세상을 뒤엎은 가운데에도 샤넬 패션 그룹은 무려 5천여 명의 노동자를 거느리고 유럽과 미국 시장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노조가 만들어지고 인권과 노동환경 열악을 이유로 파업과 태업을 일삼는 상습 대목군들을 양상하는 세계적 부실기업으로 뚝 선다. 그 와중에 샤넬 패션의 이브닝 드레스는 더 섹시해지고 은색 구멍과 금광석 어깨끈은 물랑루즈 네온사인처럼 번쩍거렸다. 레인넬이나 오가안디로 행커치프와 레깅 스폰을 뜬 뒤 주렁주렁 황금 사과 열매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박아냈다.
또한 코코는 극장의 애인과 나란히 앉은 키 작은 여인이 안쓰러워 해적방 퐁탕주를 흉내내 머리 장식들을 만들었는데 퓨지 캔디와 실크 플라워, 나비 리본 등으로 치장했다. 또한 안티들도 생겨나는데 코코 샤넬 패션은 남자풍이다 라는 독단주의자들 주장에 반발해 장꼭도가 디자인한 여성 집시들의 그레스와 러플 피에루카라의 큐트도 만들었다. 우아한 관능을 발산하기 위해 어깨끈을 치우고 러플과 주름 장식이 있는 풍만한 브라우스 스커트를 만들고 고래수염 바디스의 이브닝 드레스를 만들고 단발에 어울리는 챙이 작은 앙증맞은 모자를 제작해 독단주의자들을 그 속으로 밀어넣었다. 마초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가 마려운 음습하고 신비스러운 동굴을 보란듯이 축조했다. 드레스 등 정장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 복수를 제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성풍을 최대한 살리는 코코만의 독자적 유니섹스 브랜드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다. 여성들은 가사일과 노동에도 적합하면서도 섹시함과 관능미를 함축한 일상복을, 남성들은 자유로운 가운데 미소년 같은 부드러움을 살릴 수 있는 유니섹스 샤넬 패션을 독자적으로 디자인하기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그렇게 탄생된 중성 스타일의 샤넬 패션은 20세기 신여성들의 새로운 패션으로 각광받아 여성들로부터나 시장에서나 모두 대성공을 거둔다. 나아가 유럽 전역과 미국 심지어 중남미, 일본에도 들어가 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로부터 대환영을 받는다. 처음엔 개화기 일본 남자들만 유니섹스 풍의 샤넬 슈트를 착용했으나 차츰 기모노를 제치고 남녀노소 전 계층에서 샤넬풍 반바지 수트를 애용하게 되어 제2의 일본 국민복으로 자리하게 된다.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해 탄탄대로를 걷던 샤넬 패션 그룹은 그러나 시대적 복병을 맞는다. 프랑스 대혁명 혈루가 흐르는 바스티유 본적의 대목군들은 샤넬과 샤넬 패션을 신나치 기업, 나치 첩자 매판 자본, 반역 패션 등을 규탄하며 절지에 물어뜨리는데 샤넬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기요틴에 세운 혁명군들의 살기 등등한 위세에 기겁을 해 샤넬 그룹을 해체 수준으로 방치하고 은퇴와 동시에 패션계를 떠난다. 당시 정부군과 혁명군들은 필사적으로 대나치 전쟁에 나섰지만 1940년 파리는 독일에 항복하고 친나치 비시 괴뢰 정부가 에펠탑과 루브르를 장악한다.
이에 바스티유의 혁명군들이 레지스탕스를 만들어 대나치 파티잔 투쟁에 나섰지만 샤넬은 지난 시절 혁명군들과의 악영 때문에 반애국적 행동을 하며 조국에 반한다. 독일 점령기 파리 리치 호텔에 머물던 샤넬은 같은 호텔에서 묵으며 프랑스 괴뢰 정권을 조종하던 괴슈타포 장교 바론 한스 퀸터 본 딩클라게와 살롱에서 자주 조우하게 되고 사귀게 된다. 그 호텔에는 나치의 핵심 인물들인 괴벨스 박사와 헤르만 괴링도 묵었다. 미남이던 13살 연하의 괴슈타포 딩클라게와 눈이 맞은 샤넬은 그와 살롱에서 부르고뉴 와인과 북극해 유각수 고래의 깊은 푸른 맛을 요모조모 누린 뒤 룸으로 유혹해 돛대도 달고 삿대도 달아 스릴과 서스펜스의 천상의 유토피아로 날아다닌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라 온통 세상은 죽고 죽이는 살벌한 판이었고 탱크와 폭격기가 지선상의 아리아와 나비부인을 대신해 파리의 하늘에 괴이한 음료를 무작위로 발산했지만 샤넬은 아랑곳하지 않고 샤넬 립스틱 입술을 잘 생긴 게시타법에게 무한정 허용하기에 바빴다. 훗날 샤넬은 딩클라게의 추천으로 독일 방첩국에 의해 공식 첩보원으로 발탁되었으며 처칠경을 만나 경과 연합군의 주 플랜과 동태를 알아보고 스페인에 가서 나치 요원으로 쓸만한 인물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하달받는다. 야심만만한 게르만의 히폴리투스는 침대에서는 나긋나긋하게 굴더니 내려오면 냉혈 안으로 돌변해 히틀러의 지령을 히틀러 모양 엄숙히 하달했다. 말만 잘 들으면 판타스틱한 홍콩 여행은 물론 비키니 군도도 겸사로 늘 보내줄 것이라는 당근도 곁들이면서 평소 쿵쿵함 없이 변해하는 미남 괴시타포는 시든 베드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령 히틀러가 원하는 걸 위해 움직였다. 코코는 잘생긴 마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위대한 나치의 총통 가까이 하달 임무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완수하고 충성한다. 그러니까 코코와 괴시타포는 각기 동상이몽으로 서로 육신을 탐냈으며 웬만큼 그 목표는 각각 달성한다. 코코는 언제든 오르가즘을 선사하겠다는 히폴리투스의 언약이 최면술인 줄 알면서도 그간 은혜 입은 판타지를 잊지 못해 웨스트민스터 공장에게 손을 내밀어
전설의 윈스턴 처칠 경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한다. 공작의 주선으로 처치를 만난 코크는 그와 친교를 쌓은 뒤 염탐에 나서는 등 나치의 열성적 첩자로 거듭난다. 그러나 대영제국 권모술수의 1인자로 정평이 난 위대한 처칠경께서 낡은 관능을 앞세운 해적판 마테아리의 허튼 계략에 넘어갈리 만무했으니 뒷날 해방된 파리에서 코코는 조국 프랑스에 대한 간첩 제의에 반역죄를 언도받고도 목숨을 부지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공 귀족 미시아 부부 등과 싸운 인맥과 특유의 관능으로 엮은 고급 영역망을 10분 발휘해 처칠의 관대한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결국 저승행을 앞두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던 코코는 비운의 마타리 꼴은 극정으로 면한다. 1944년 샤르드골이 연합군과 합세해 히틀러의 비시 괴뢰 정권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레지스탕스의 부역자 색출이 본격화되자 반민족, 반국가사범으로 지탄받던 샤넬은 부랴부랴 풀죽은 게시타포와 스위스 로잔으로 야반도주한다. 나치의 조국을 팔아먹은 매춘부. 이것이 당시 코코 샤넬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각이었다. 세월이 흘러 샤넬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약화되자 1954년 반공개적으로 파리에 입성한 코코는 옛날 진한정이 들었던 깡병 스토어가 내려다 보이는 방돔 광장의 리치 호텔에 다시금 보금자리를 튼다. 그런 가운데 옛날에 한 수 아래로 보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파리 패션계를 장악해 거장 노릇을 한다는 가당치 않은 사실에 심사가 틀어진 샤넬은 조국 프랑스에 대한 반역과 간첩죄라는 무시무시한 죄업을 애써 무시한 채 폐연자약 파리로 귀환한다. 난 무식한 옷장수였기에 레지스탕스와 파르티잔이 뭔지도 몰랐다. 사랑하는 내 조국 프랑스의 용서를 빈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코코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자신의 지난 반국가, 반민족 경거망동을 진심으로 속죄한다. 이후 미국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마릴린 몬로, 주디 갈란드, 그레타 가르보, 피비 안니, 재클린, 그레이스 켈리 등의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여성들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진출했고 더해 자유로운 패션 감각의 샤넬 브랜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샤넬은 이런 신대륙의 분위기에 편승해 1955년 미국에서 신제품 울스트를 발표하고 모두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미국 시장을 평정한다. 코코라면 예면부터 하던
파리 외의 유럽도 실용적이고 심플한 유니섹스 풍의 샤넬 패션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코코 샤넬은 20세기 유럽 패션의 대명사로 각인된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 22세기 아니 영원토록 전설의 여제 코코 샤넬이 다스리는 샤넬 제국은 샤넬 패션의 우아한 샤넬 파무들과 심플하고 스포티한 샤넬 옷무들과 나르시즘의 샤넬 유니섹스들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넘쳐나리라 예상된다. (1971년) 향년 88세로 샤넬 제국의 전설의 여제 코코 샤넬은 리츠 호텔에서 사망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조국을 배반한 매침부라며 국내 매장을 거부하고 그녀의 죽음을 강제 퇴출해 결국 제2의 고향 스위스 로잔에 묻힌다. 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영업이다. 내가 싫어서 무언가를 창조했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나라는 친구만 있으면 된다. 나는 누구도 아닌 나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이 만들고 50살의 얼굴은 내가 만든다. 여자의 패션은 운명과 직결된다. 단정한 복장이 단정한 영혼의 눈길을 끈다. 일요일이 나는 싫다. 내 우울증 약은 일이다. 남자들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립스틱으로 무장을 하라. 우는 여자를 남자들은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대충 해서 될 일은 알아서 나를 피한다. 내하고 스타일이다. 코코 코코 샤넬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